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자,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장입니다. 점점 꼬여만 가는 시장 상황에 많은 분들 답답해 하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전정현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전문가님 오늘 시장 흐름 그리고 이 최근 시장 특징에 대한 내용들 좀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좀 전달 부탁드릴게요. 예, 뭐 오늘은 지난 그 연휴 동안에 미국 그 장단기 금리 격차가 이제 좁혀들고 그쵸. 역전이 되는 건 때문에 네. 우리가 그 영향을 좀 받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전에 시장이 전개됐던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네. 특징을 좀 잡아보고 거기서 우리가 또 향후 매매에 뭐 응용할 수 있는 건에 어떤 거리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네. 최근 시장의 특징은 최근에 주도를 계속 해온 것은 애국주, 그렇죠. 일본 수출 규제 네네. 관련주 그 맥락에서 움직였습니다. 그 그쵸. 맥락에서 섹터별로 이제 여러 섹터가 올라갔다가 또 처지고 또 다른 섹터가 올라오고 이제 그런 상황에 네.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본 수출 규제권의 재료가 나온 지가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이제 한 달이 좀 넘었죠. 예. 네. 처음에는 다 같이 이제 오르고 좀 오르는 종목들이 많고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다소 이제 보물찾기 식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보물찾기라는 거는 쉽습니까? 어렵지 어렵죠. 않습니까? 그렇죠. 네. 보물찾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보물찾기 격이 돼 버리고 있기 때문에 수출 규제 관련주들이 물론 아직도 움직이지만 그 종목을 찾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지난 주 초반만 해도 이제 화장품 쪽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갑자기 또 뭐가 올라왔습니까? 이제 수산주, 네. 수산주 쪽으로 지난 수요일이죠. 네. 지난 수요일이 이제 올랐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장세가 어려워지니까 그쵸. 그만큼 이제 올라가는 수출 규제 관련주들이 좀 적습니다. 지난번에 그 수요일 날 보니까 그 삼육물산이라고도 있었죠. 네. 삼육물산도 이제 차단 필름권 관련해서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고 그러한 그 거래가 안 되던 쪽에서 시세를 내는 그런 측면이 이제 많기 때문에 네네. 그런 종목을 참 발견하기가 어렵죠.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삼육물산 같은 경우도 눌러주고 네. 다시 이제 시세를 내는 그런 모습인데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평상시 거래가 안 되다가 거래가 화끈하게 되기 때문에 탄력이 굉장히 강할 수 있어요. 네네. 근데 결과를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아는데 실제로 이런 종목을 뭐 10개 중에 하나 10개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하나 정도만 시세를 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잡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모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일전에 그 소재 관련주 중에서 이제 DNF 같은 경우를 얼핏 말씀을 한번 몇 주 전에 한 1, 2주 됐나요? 네네. 이 소재 관련주 쪽에서는 이제 DNF 정도 차트 보면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많이 안 내린 쪽은 리스크가 좀 덜하기 때문에 이런 쪽 위주의 종목이 좀 올라오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는 종목을 선택하기가 굉장히 힘든 네, 그렇죠. 보물찾기식이 되고 네.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좀 상승을 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근데 물론 차별화되고 온도차가 있고 일부에 국한된 그런 종목만 사실 시세를 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네네. 예전에 제가 그 3차 임상과 관련해서 주목해 봐야 될 게 이제 헬릭스미스 정도하고 메지온이다 그쵸. 이렇게 말씀을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늦었지만 시세를 분출을 했어요. 네. 지금 차트를 한번 보면 시세를 분출했던 그런 모습이 나오죠. 분출했던 모습이 나옵니다만 오늘은 뭐 시장 영향을 받고 그다지 그렇게 강하지는 못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정도의 모습입니다. 아직은 임상권에 대한 건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메지오는 좀 아직까지는 그 분출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부분입니다. 남았죠. 예, 네. 헬릭스미스만 먼저 치고 나가고 있고 셀리버리 같은 종목들도 시세를 좀 냈죠. 네, 셀리버리 같은 셀리버리. 종목도
지금 보면 네 시세를 약간 냈긴 냈는데 이 뭐 강도는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시세를 좀 내긴 하는데 그 강도는 좀 약하고요. 네.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힘을 좀 냈어요. 그렇죠. 차트 한번 보면 네.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힘이 좀 나서 밑에서 좀 올라왔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일본 수출 규제 관련 건과 관련해서 삼성을 좀 많이 그 살려주지 않겠는가. 네, 지원을 좀 해주지 않나 이런 그런 생각이 심리가 좀 듭니다. 작용이 네네.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도 반등을 했지만 일부에 국한됐고 온도차가 아직 존재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제약바이오는 리스크가 좀 있다. 이런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네네. 그런 좀 아쉬운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일부 시총 상위주들이 반전했죠. 뭐 그쵸.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최근에 주도적으로 좀 올라오는 것을 목격할 수 있고요. 네. 삼성 SDI 현재 차트 보니까 네. 최근에 이렇게 정배열 패턴으로 가는 종목들이 그다지 그 많지는 않아요. 네, 정배열 패턴은 지금 장에서 수익을 뭐 지금 당장 탄력적으로 크게 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의 위험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 SDI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에서 플러스 요인이 좀 존재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삼성바이오 네. 그건도 마찬가지고 일부 시총 상위주의 대형주가 그래도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고 네. 그리고 일부 실적 호전주들이 좀 올랐죠. 그렇죠. 지난 8월 14일이 2분기 실적 발표 마감이었으니까 네네. 뭐 중소형주 중에서는 뭐 삼연철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주가가 그래도 크게 밀리지 않고 살아있는 종목은 실적 호전주 중에서 일부들은 살아있는 움직임을 좀 보였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지난 수요일에 마무리가 마무리가 된 거죠. 됐죠. 예. 네. 그러니까 최근에 되게 특징은 아직까지는 그 광범위하게 주도 섹터가 나와서 쭉쭉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약한 장이니까. 네. 예. 하지만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을 좀 요약해 보니까 최근 시장 특징을 좀 꼽아보자면 아무래도 테마별로 선호하는 게 좀 흐름이 간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도 그렇고 제약 바이오도 좀 반등을 하고 있고요. 좀 이제 시장에서 주춤했던 테마들도 다시금 좀 활력을 받기 시작하면서 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좀 특징을 띠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특징주도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어떤 주도적인 섹터가 있다. 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쵸. 예. 시장이 이제 약할 때 약세 장하에서 개별적으로 산발 시세라고 그러죠. 산발 시세, 중구난방 정도 시세. 중구난방 시세라고 하면 그래도 많을 때 이제 중구난방 시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일부 종목이 산발 시세 정도를 네네. 보여주고 있는 정도로 주도적인 섹터가 좀 없고 특징은 좀 사실 없어요. 특징은 없지만 네네. 개별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이런 종목 위주로 한번 시세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네. 이월드 같은 경우가 오늘 거래가 많죠. 이월드. 2,300만 주 정도인데 지금까지 네네. 거래량으로 보면은 지금 시각에 이 정도 거래면은 뭐 오늘 하루 거래는 꽤 되고 있는 그쵸. 그런 정도의 모습이라고 보여주는데 글쎄요. 지금 모습이라 그러면 정치 섹터 플러스 요인이 좀 작용되지 않았나 이런 판단 정도 드는 모습인데 네. 이미 떴다가 이제 차익을 챙기고 나가는 그런 흐름 정도로는 아직까지 보입니다. 그냥 계속 치고 나가려면은요 윗골이 이 정도 조선은 안 되죠. 하루짜리, 당일짜리 패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싶고요. 네네. 예.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재료가 나온 이후로 눌러줬다가 다시 이제 지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고려시멘트가 강하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장이 약하다 보니까 시세의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미래산업 같은 경우는 일전에 그냥 단발 시세로 먹고 나오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예. 지금 현재도 지난 수요일에 물량을 맞았고요. 네. 예, 오늘도 조금 밀리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싸기 때문에 음.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잠깐 붙었다가 그날 당일 빼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그 정도의 매매만 지금 전개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지금은 좀 매수는 좀 어렵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글쎄요, 뭐 정치 섹터 중에서 남선 알루미늄 같은 경우가 남선 알루미늄. 거래가 좀 분출돼서 올라오고 네. 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시장에서 주도 섹터가 없기 때문에 정치 섹터로 일부 이제 힘을 좀 낼 수가 있죠. 그런 그쵸. 측면에서 이 남선 알루미늄 쪽으로 좀 붙어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네. 근데 항상 이미 뜬 다음에 사가지고는 최근에 재미가 없죠. 매수하시는 분들은 항상 눌렸을 때 이제 매수 타임을 보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 수산주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번에 그 CJ 시푸드 같은 경우가 시세를 냈었는데요. 그렇죠. 지금 CJ 시푸드는 좀 조정이죠. 항상 슬로우 퀵이죠. 그러니까 한번 시세 쭉 내고 흔들어주고 2, 3일 쉬었다가 나가고 그런 패턴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큰 흐름으로 한 두어 번 정도 시세를 내었기 때문에 지금은 사는 단계는 아니고요. 차익을 챙기고 빠져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네. 수출 규제 관련주들도 흐름이 어느 정도 수산주에는 일단락 됐기 때문에 그런 매매가 필요한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그 정치 섹터 움직임 때문에 그런가요? 서연탄 메탈 같은 경우가 좀 올라왔어요. 하지만 단발성으로 물량을 막고 뚝 떨어져 있고요. 오전에 미리 진입한 자들의 영역이지 뭐 지금 현재 많이 내렸다고 해서 들어갈 영역은 아닙니다. 네. 예. 그리고 뭐 기타 MS 오토텍, 뭐 신성통상모나미, 신성통상모나미 같은 경우는 또 뒷물이기 때문에 네. 끝물이기 때문에 그 생각하실 거는 없겠고요. 네. 예. 거래가 많은 종목들은 되게 이런 종목들이 시세가 형성이 됐었죠. 예. 네. 자, 뭐 현재 시장 뭐 작은 이슈에도 빨리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은 시장 상황인데요. 자, 정치 또 수산물 쪽이 그렇고요. 또 현재로는 거래량이 좀 높은 종목들이 산발적으로 나오는 만큼 투자자분들이 시장에 항상 귀추를 좀 주목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시장에 좀 적절한 투자 전략이 있다면 어떻게 세워보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다가가기 쉬울까요? 네. 사실 뭐 지금 그 아까 거래로 봤지만 네. 급등한 종목들 위주로도 이제 볼 수는 있는데 되게 이제 특징은 그렇게 크게는 없기 때문에 네. 그건 일단 생략하기로 하겠고요. 지금 현재는 결국 이제 바닥 다지기 등락 구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쪽으로 시세를 내면 때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왔을 때 그 자동적으로 이제 밑에 그 저가권역에서 매수 타임을 보고 네. 등락 구간 박스권 매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렇다고 해서 20일 전에 저점을 깨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이를테면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 네. 유가증권 지수상으로도 이 저점은 유지는 되리라고 보여지고요. 미국 장단기 금리가 확실히 역전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지난 수요일에는 잠시 순간적으로 이제 역전이 된 거지 그렇죠. 기조적으로 역전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건 이제 확인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네네. 그리고 뭐 금융기관 같은 경우 세계 금융기관이 어디가 뭐 넘어가거나 그럴 조짐이 있는 상태가 절대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바닥은 좀 지켜주는 흐름이 좀 되지 않겠는가 거래소 지수 기준으로. 네네. 그렇게 볼 수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닥이 또 저 밑에 있잖아요. 그쵸. 확실히 지켜지고 있는 패턴이 아직은 지속이 될 것이고 이런 그 내리더라도 등락 구간으로 전개가 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 박스권 매매를 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선 제일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네. 두 번째로는 그 실적 발표 시즌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이 꼭 좋은 종목만 한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네네. 예, 이제는 수급도 좀 보고 실적에 그렇게 크게 얽매이지 말고 뭐 꿈이 있거나 테마가 있는 쪽으로도 시장만 안정되면 붙을 수 있는 그런 시기로 보는 게 좋겠다 네.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재 뭐 아래 공포 네, 그런 그쵸. 건이지만은
미국 국채 10년물하고 2년물 금리를 체킹을 자꾸 해주면서 네네. 그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우리만의 지수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그것이 우리 지수를 제어할 수 있는 불확실한 변수이기 때문에 체킹 정도 하는 게 좋겠어요. 네. 현재 뭐 전문가님께서는 우리 시장이 바닥 다지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뭐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현재 시장에서는 공격적이거나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대내외적 이슈도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고 또 아래 공포라고 하죠. 저희 그 발표가 나왔는데 그런 흐름들도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에 좀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지금 우리 시장이 이렇게 좀 경기가 안 좋잖아요. 실물 경기도 네. 좋지 않고 이런 것들을 뭐 과거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가 다시 오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네.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오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볼까요? 사실 그 일반적인 얘기들은 절대 아니에요. 네, 일반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네네. 근데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그 위기는 어떤 일개 의견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것은 너무 간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과연 그럴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노무라 증권에서 그 얘기가 처음 나왔어요. 그쵸. 이번에. 그래서 노무라 증권에서 과연 그 제2의 리먼 사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근거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체킹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러자면은 우리가 과거에 그 리먼 브라더스 네. 이때 이제 파산을 하게 된 건의 어떤 스토리를 좀 알아야 될 거 알아야죠.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그래서 그 시기하고 지금하고 과연 유사한 것인가 좀 음. 다른 측면이 있어서 괜찮은가 네. 이 부분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림 한번 보시면 네. 그 아우성 치는 그림 하나 나오죠. 오. 네, 리먼 브라더스 파산할 때 즈음에서 그 주식 그 종사자들 월가 표정입니다. 그림인 거죠? 네. 굉장히 그 어려운 표정이죠. 네네네. 힘든 표정입니다. 이 리먼 브라더스 같은 경우가 1850년도에 이제 설립이 됐던 그 리먼 브라더스예요. 그래서 뭐 네. 미국 국제금융사. 그러니까 미국뿐 아니라 뭐 전 세계적인 국제금융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음. 파산했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바클레이스 은행하고 노무라 증권에 분할 매각돼서 사라져버린 거죠. 사라졌군요. 예, 2008년도죠. 네네. 연기처럼 이제 사라져버린 거고 음. 사실은 2008년도 한 9월쯤에 이제 리먼 브라더스 파산건의 얘기가 나왔지만 네. 실제로 그 이전에 조짐이 좀 있었고요. 있었어요. 2007년도 말부터 전 세계 증시는 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부분이 맞아요. 있었어요. 네네. 예. 그래서 그 우리가 그 리먼 브라더스와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건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전개 과정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쵸. 그 그림은 제가 여기 체킹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예, 그 전개 그림은 과정을 또 알아야 전개 되겠죠. 과정은 되게 이렇습니다. 그 말로 설명을 드리면 네.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건이 발생을 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네.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그게 발생을 하고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게 파산을 됩니다. 하고, 그게 이제 네. 2019년 한 9월경이죠. 리먼 브라더스 파산이 예. 2008년 9월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2008년이죠. 네. 8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계 위기가 확산이 되고 구제 금융 법안이 발의되면서 네. 미국 그 자동차 업체 그 빅3라고 볼 수 있는 GM이나 포드라든가 크라이슬러까지 위기 상태에 봉착을 했었어요. 네네네. 예. 그런 이후에 이제 두바이 쇼크가 나오고 유럽 국가 부도 위기가 나오는 그런 수순으로 전개됐던 거죠. 네네. 네, 그런 수순으로 전개가 됐는데 실제로는 2009년 그 리먼 브라더스 파산할 때 이후에는 네. 오히려 바닥을 찍고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네. 있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하면서 리먼 브라더스가 이제 파산하게 됐는데 네, 그게 뭔지 알아야 돼요. 서프라임이 도대체 뭔지 모르죠. 네, 잠깐
알고 가면 네. 미국 주택담보대출 종류가 있어요. 네. 되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신용등급이 가장 높은 경우에 이제 대출은 프라임, 그리고 중간이 알트입니다. 그리고 가장 신용도가 낮은 서프라임이 바로 서브프라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신용도가 낮은 서브프라임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리먼 브라더스는 결국 이제 파산을 하게 되는 네. 그런 건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자, 제가 정리한 표를 한번 보면서 일목요연하게 표를 보죠. 볼게요. 예, 네. 2007년도에 그 4월 달부터 해서 쭉 나와 있죠. 네. 자, 한번 살펴보면 네. 서프라임 모기지 판매업체 뉴센츄리 파이낸셜이 파산 신청을 하게 되고 네네. 그다음에 6월 14일경에 베어스턴스 자산운용 헤지펀드 파산 가능성이 이제 보도가 됩니다. 가능성이 보도가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런 조짐이 있나요? 이렇게까지 뭐 되진 않죠. 왜냐면 그렇죠. 워낙 지금 뭐 미국 증시가 날아간다고 하죠. 지금 좀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사전에 지금 현재 이런 조짐이 어느 정도라도 이제 나오면은 우리가 그 노무라증권 분석이 이제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네.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다시 보죠. 6월 22일 날 그래서 베어스턴스 소속 헤지펀드에 달러가 투입이 되고 컨트리와이드 파이낸셜에 115억 달러 긴급 네, 투입이 네. 됩니다. 그래서 9월 18일에는 공격적 금리 인하를 금리 인하. 단행합니다. 네. 예. 10월 15일에 서프라임 모기지 및 부채 담보부 증권 손실로 CT그룹이 상각을 22억 달러를 합니다. 네네. 이런 어떤 그 사전에 조짐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장단기 금리 역전만으로 지금 현재 과거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걸 생각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네네. 예. 그때 이제 코스피 종가가 그때도 괜찮았어요. 아주 높았죠. 2064포인트였던 시절이 있었고. 네네. 자, 표를 보세요. 11월 27일에 네. 자금 조달 타진 이 건의 재료가 나오고 그 다음 그림 봅니다. 네. 일단 순서를 한번 쭉 보는 거예요. 2008년도로 넘어가서 1월 달에 프랑스 그 소시에테 제네랄 건의 그 손실 건의 재료가 나왔었던 네네. 부분이죠. 예, 그리고 경기 부양책을 1월 25일에 했고 2월 18일에 모기지은행 국유화 발표건이 있었고 네. 3월 5일, 3월 17일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9월 15일 날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게 됩니다. 파산을 합니다. 아까 근데 강조를 드렸듯이 오히려 이 악재가 완전히 노출이 되게 되니까 네네. 그 이후에 10월 달, 11월 달에 주가는 전 세계 증시는 바닥을 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부분이죠. 9월 16일에 AIG 건의 재료가 있었고요. 네. 자, 그 다음 표 공매도 제한하는 9월 17일에 네. SEC 조치가 있었고요. 네. 다음 것도 볼게요. 한국 증시 선진국 시장 편입 결과 발표가 됐죠. 네. 9월 18일에. 그래서 쭉 이제 연결이 되는 재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나중에 네. 한번 찬찬히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아까 강조를 드렸듯이 이미 그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할 때 주가는 바닥을 찍었다는 그쵸. 거,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되게 네. 그런 수순으로 전개가 됐던 것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죠. 네. 네, 과거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좀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보니까 지금 하는 걱정이 너무 이른 걱정은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외국의 경기는 그나마 그때보다는 좋지만 우리나라 경기가 또 한창 좋다가 지금 또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걱정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비교를 나머지 해볼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 우리가 경기가 좀 침체되는 거 정도를 걱정할 수 있는 단계 그쵸, 정도이지. 그쵸. 네네. 뭐 과거의 리먼 사태처럼 큰 어떤 그 데미지 있는 건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네. 뭐 가령 예를 들면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 교착 상태에 빠지는 기간이 계속 길어질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충격을 받죠. 네. 뭐 이를테면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자동차
이제 자동차는 이제 독일에서 주로 많이 이제 수입을 하는데 그렇죠. 독일이 일단 벌써 타격을 입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의 중심 국가들이 경기 침체기로 가게 되면 그 영향을 이제 받는 거고 그러니까 가장 그 원인은 미중 무역 전쟁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게 자꾸 그 지연될 경우 타결이 지연될 경우는 문제가 되지만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네. 어제 그 미국 그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권 한번 보면 네. 지금 한번 10년물 그 국채 금리를 보죠. 네,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좀 지난 수치입니다만은 순간적으로 역전이 됐지만 결국 종가로는 1.542. 그러니까 2년물 훨씬 위쪽에 있었어요. 네네. 자, 2년물 한번 볼게요. 그 다음 그림. 2년물 같은 경우 1.534죠? 네. 1.534. 그리고 10년물이 아까 1.542. 그러니까 뭐냐? 일시적으로 이탈은 했지만 제자리 잡고 결국 10년물이 높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네. 10년물이 높았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이지 기조적이지는 않다. 이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미국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이 돼서 네. 현재 우려를 많이 하고는 있지만 이 그 역전 현상이 기조적으로 연속성을 갖고 지속이 돼야만이 우리가 그때부터 크게 염려할 수 있는 부분이지 지금 현재는 그렇게 크게 염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현재 상황은 뭐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우려일 뿐이지 그렇게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좀 전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제2의 리먼 사태 가능성은 네. 전문가님은 좀 낮게 보고 계신 거죠? 지금 현재는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네네. 싶고 그거 이전에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것 중에 좀 빼먹은 게 있는데 네. 미국 그 주택 담보 대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 그거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미국 주택 담보 왜냐하면 이제 그 대출금 리먼 브라더스 건의 가능성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판단을 하고 네. 하기에 앞서서 그 건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음, 지금 보세요. 이 그림만 가지고 본다면 야 이거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전개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보세요. 미국 주택 담보 대출금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지금 최대치 아닙니까? 그렇네요. 그죠? 늘어나고 최대치 있네요.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굉장히 우려스럽다 좀 이런 생각 가능성이 있는 충분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려스러울 네.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그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네네. 그때 이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미중 무역 전쟁과 한일 갈등 네. 이런 부분들이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과거 리먼 사태와 비교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좀 전에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가능성 그거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근데 표만 보면 음. 굉장히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네. 대출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표를 저희가 눈으로 그러니까요. 확인했잖아요. 예, 근데 예, 또 예. 전문가님 말씀을 들으면 그래도 그 정도까지 걱정할 건 아니다. 가능성이 너무 높진 않다. 약간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좋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글쎄 뭐 이 아래 공포나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해서 이제 증권사에서 뭐 분석 보고서도 이제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그쵸. 저는 이제 그건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왜냐하면 이제 이것이 어제 갑자기 이제 발생이 된 거기 네네.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그 의견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제 네. 나름대로의 의견을 이제 자료를 뽑아서 한번 드리는 건데 나중에 이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뭐 증권사 보고서라든가 그런 것들을 참조하면서 다시 한 번의 판단이 이제 필요할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2의 과연 리먼 사태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겠느냐? 지금 당장은 그런 조짐이 전혀 없어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노무라 증권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조금은 억지스러운 면도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 리먼 사태에 대해서 노무라 증권에서 추론하고 있는 거하고요. 제가 생각하고 싶은 어떤 반론 이 네. 두 가지를 한번 좀 보고 싶어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노무라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헤지 펀드가 요즘 그 이탈을 하고 있다는 그런 헤지 건을 펀드가. 네. 일단 그 핑계로 하고 있어요. 헤지 펀드가 이탈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글쎄요, 뭐 그거는 이제 노무라 증권에서 이제 집계를 하고 있는 표를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뭐 노무라 증권에서 분석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네네. 헤지 펀드도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미중 무역 전쟁권 때문에 불안해서 매도를 하는 측면이 더 강한 것이지. 네. 앞으로 뭐 제2의 리먼 사태가 발생해서 그것을 이제 지금 증시에서 빠져나가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런 매매를 하고 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네. 예. 지금 한번 그 그림을 한번 잠깐 볼게요. 네, 그림 요거는 이 장단기 금리권에 관련돼 가지고요. 네. 변동성 지수라고 있습니다. VIX라고 있죠. 지금 시장의 공포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이 최근에 좀 올라왔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보세요. 아직 그 2018년도 말이나 또는 2018년 초반에 그 높은 그 수치까지는 아직 VIX 지수가 당도하지 않았어요. 그쵸. 그렇죠? 네, 당도하지 않았고, 그것도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위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노무라에서 얘기하는 그 제2의 리먼 사태의 근거는 그 리먼 파산 시와 투자 심리가 유사하다고 그래요. 투자 심리가 예, 유사하다. 예. 근데 그 투자 심리가 어떤 근거에서 나와서 어떤 자료를 갖고 있는지는 저는 보진 못했어요. 네네. 예. 그때 당시와 심리적으로 유사하다고 하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건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기 전에는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없고 네. 저도 확신을 갖고 노무라의 분석이 맞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에 그런 어떤 움직임이 아직은 목격되는 것이 없죠. 금융기관의 그 흔들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추론을 하고는 있지만 노무라가 네. 저는 그렇게 그 위협스럽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노무라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알고리즘 대기 매물이 많다는 거죠. 알고리즘 대기 매물. 알고리즘이라고 한다면 이제 AI 매매라고 보시면 돼요. 인공지능으로 네네네. 이제 그 8949 하는 거 있죠. 네, 기계적인 그쵸. 것으로. 네. 이제 그런 매물이 수급이 깨지면 이제 본물을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차트의 저점이 깨지면 손절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그것이 주가를 더 악순환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알고리즘 대기 매물이 지금 현재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이제 주가를 악화시킬 수 있고 그런 건의 얘기를 노무라에서는 이제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는 하지만 글쎄요, 뭐 그거는 이제 결과론적으로 차트가 무너졌을 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수급으로 무너지는 것은요. 또 상황이 좋아지면 수급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시 회복이 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리즘 대기 매물은 기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가 한일 분쟁 네. 뭐 요건이 역시 그런 리먼 사태를 가져올 수 있는 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한일 건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네. 우리나 일본에 국한된 것이죠. 그리고 그쵸. 미중 무역 전쟁도 결국은 트럼프와 시진핑이 타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반론은 뭘까? 한번 제 생각을 말씀을 들여다 본다면 네. 반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과거의 리먼 사태 때에는 그 전에 대출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쉬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금리가 높았는데도 대출을 해줬습니다. 네, 잘 이루어졌죠. 예, 대출이 이제 잘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때 어려웠던 것을 알기 때문에 일부러 대출 조건을 상당히 까다롭게 하고 있어요. 그쵸. 예, 그리고 금리도 요즘 좀 낮아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저금리의 대출이기 때문에 고금리의 대출권이라면 갚지 못할 확률이 높잖아요. 네. 근데 저금리라면은 갚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까다로운 대출 조건이나 저금리 대출건이기 때문에 과거에 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런 거는 발생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림을 잠깐 봤었죠. 아까 네. 그림을 봤을 때 그 앵커님도 좀 부담이 간다라고 한 그림이죠. 네. 미국 주택담보대출금, 네, 그죠? 그렇죠. 네. 계속 높아지는. 자꾸 높아지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것이 자연적인 현상으로 늘어난 측면을 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내려가고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회복이 좀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늘어난 대출이다. 이걸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단순하게 이 담보대출금이 늘어난 부분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뭐 잘 안 된다 한다면은 연체율이 증가를 많이 하지 않겠어요. 그죠? 연체율이 굉장히 많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연체율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13.8%대.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연체율이 겨우 2.19%밖에 안 많이 돼요. 낮아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주택담보대출금이 물론 높아졌지만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연체가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노무라의 반론을 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세 번째로 국채금리 역전은 기조적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그 일시적으로 역전됐던 건이기 때문에 이건 좀 살펴서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연속성이 과연 있는가 그걸 봐야 되겠고 그리고 금융권의 파산위기나 기타 위험 같은 경우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쵸. 네,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섣부른 예단을 할 필요는 없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하고 시진핑의 타협 개연성이 충분히 있고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경기 침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나 시진핑이 서로 타협을 할 개연성이 높은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 위험이라는 거는요. 준비가 안 됐을 때 갑자기 찾아오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경기 침체가 될 것 같다 하고 대비를 하게 되면은 뭐 유비무환이라는 속담도 있지만 대비를 할 수 있고 그 상태로 가지 않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고가 된 위험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예고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2의 리먼 사태 운운하고 뭐 아래 공포 운운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여지가 많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자 리먼 브라더스 사태 가능성 그리고 전문가님의 반론까지 좀 꼼꼼하게 준비를 잘 해주셨는데요.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비교를 잘 해주셨잖아요. 저희 투자자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투자 시에 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지도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위험할 때는 주식 투자 안 하는 게 제일 속편한 겁니다. 그렇죠. 속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한다면 뭐 이를테면 이제 위험이 좀 적은 종목들 하는 게 맞죠. 소위 그런 종목들은 이제 베타 계수라고 있어요. 위험도가 좀 낮은 거. 베타 계수가 낮은 종목들을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이제 베타 계수가 1이라고 한다면 이제 1대1로 위험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을 1로 본다면 S1 같은 경우는 이제 0.13이에요. 그러니까 위험도가 굉장히 낮다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한 1.2 정도 되고요. SK텔레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니죠. 그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뭐 0.24. KTNG 한정 같은 경우는 0.20%, 0.29포인트, 뭐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런 쪽을 해야 되긴 맞아요. 그리고 안전자산 쪽, 뭐 안전자산 쪽은 뭐 금 관련주라든가 뭐 이런 쪽 할 수도 있고, 뭐 실적이 그래도 살아있는 뭐 종목들을 선택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 그 정도로 아주 어려워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케이스로 아직은 투자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그 베타 계수 낮은 거라든가 안전자산
쪽은 일부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너무 위협을 느끼고 그런 쪽으로만 가서는 안 될 시점입니다. 네. 아직은.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정현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시장 이야기와 지금 시장에서 투자 전략 세워보는 방법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전정현 전문가께 감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호재에는 좀 작게 반응하고 악재는 좀 크게 반응하는 우리 시장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늘 대응의 영역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늘 파던 본인만의 전략 잘 세워서 대응하신다면 좀 이번 주도 또 다음 주도 마무리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